이건 말도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으로 인해 큰 충격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 출신의 청년 외교 전공자 블라디슬라프 페트로비치라고 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관계대학교에서 외교 전략과 국제안보를 공부하며 줄곧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체득해왔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자주성, 중국의 정치적 응집력, 미국의 동맹 시스템은 제게는 익숙한 패턴이었고 그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늘 미국의 방패 아래 위치한 전략적 종속국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청년 외교 시뮬레이션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하게 되었고 이 무대에서 여러 나라의 대표팀과 직접 토론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가 열린 회의장은 아침부터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의 젊은 외교학도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 특히 오늘 첫 세션이었던 중견국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은 컨퍼런스 전체 일정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격론이 예상된 주제였어요.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실제 국제 외교의 축소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했고 좌석을 둘러싼 열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세션 사회는 스위스 외무부 자문 출신이자 국제외교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클라우디아 헬베그 박사가 맡았고 그녀는 첫 발언권을 중국 대표단에게 부여했습니다. 중국 대표로 나선 이는 칭화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석사과정 중인 리웨이 웨이였습니다. 그는 검은 슈트에 은색 타이, 꼿꼿한 자세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눈빛에는 확신과 도전이 함께 실려 있었어요. 존경하는 참가자 여러분, 그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션의 주제가 중견국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한국을 사례로 삼아 그것이 얼마나 실현되기 어려운 개념인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외교와 안보에서 스스로 전략을 구축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미국의 입김 아래에서 그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주한미군 없이는 독립적인 방어도 불가능하고 외교 정책조차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특히 중국 견제 전략의 하위 계층에서 구성되는 구조입니다. 말끝에 그는 정면에 앉아있는 한국 대표를 바라보며 의도적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좌중 일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몇몇 서방국 참가자들조차 그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곧 이어 구체적인 예시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항상 수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먼저 듣고 그 틀 안에서만 반응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증액을 이해한다며 오히려 그 명분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줬죠. 그게 과연 전략적 자율성입니까? 뒤이어 일본 대표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동경대학교 출신으로 외무성사나 인턴십까지 경험한 나카지마 슈야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계속해서 미국 의존 외교를 강화해왔습니다. 동북아에서의 균형 외교를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 외에는 눈에 띄는 독립적 외교 행보가 없습니다. 동북공정 문제에서도 중국과의 외교적 대치 대신 대부분 학술 토론이나 문화 홍보에만 머물렀습니다. 이때 저 역시 참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의 일원으로 저는 국제안보와 다자외교를 전공하며 러시아의 외교적 자립을 자부하고 있었어요. 마이크가 제 손에 넘어오자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그 어떤 외부 압박 속에서도 제재와 외교적 고립 속에서도 독자적 외교 노선을 구축해왔습니다. 다자주의 틀 안에서도 스스로 전략을 설계하고 타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외교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의 조율 없이는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에 있습니다. 한미합 동군사훈련 일정조차 워싱턴의 일정에 맞춰 정해지고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나 해구산 제공 여부 등 핵심 국방 전략은 한국이 아닌 미국의 판단에 따라 움직입니다. 핵억제력 논의마저 미국의 판단에 맡긴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국가가 과연 자율성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제 발언이 끝나고 회의장의 공기는 더욱 묘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나 제 말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같은 러시아 대표단의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가 의자를 미끄러지듯 뒤로 밀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변호하거나 혹은 그 전략적 자율성을 인정할 여지를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국제안보 질서 속에서 자율적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요. 한국은 매우 훌륭한 산업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삼성과 현대가 있고 K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와 안보는 기술과 문화를 넘어선 전략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한국은 철저히 미국의 전략적 수단에 불과합니다. 마치 체스판 위에 말 한 조각처럼요. 움직이는 방향조차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어서 중국과의 비교를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미국과의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스스로의 전략을 관철해왔습니다.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심지어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도 중국은 한 번도 미국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전략 주권이라 부릅니다. 반면 한국은 단 한 번이라도 미국의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독립적으로 이견을 표출한 적이 있었습니까? 일부 참가자들의 눈빛이 서늘하게 한국 대표 쪽으로 향했고 마치 그 말이 이미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알렉세이는 다시 러시아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우리 러시아는 국제적 압박 속에서도 시리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개척해왔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우리 군은 언제든 자국의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 있고 외교는 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외교에서 미국 허락을 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외교력입니다. 알렉세이는 갑자기 한국 대표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미묘하게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명목 아래 대북 인도 지원조차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남북철도 연결 사업마저 미국의 제재 틀을 벗어날 수 없어 평양보다 워싱턴 눈치를 먼저 봐야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외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알렉세이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듯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견국 외교의 자율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조차 한국은 그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화적 자부심과 경제적 규모만으로 외교 주권국인 척하는 건 국제무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안보가 없는 외교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안하지만 그 껍데기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발언이 끝났을 때 회의장의 일각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처음엔 그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마치 사방에서 저를 향해 쏟아지는 오해와 편견을 정면으로 받아내겠다는 듯 한국 대표가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도현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굳은 눈빛을 지닌 그는 짧은 인사 후 담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방금 중국 대표께서 한국은 외교에서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미국의 전략 아래 존재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정중히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외교에서 자주성이란 단순한 독립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성이란 협력 속에서도 기준을 세우고 결정권을 행사하며 스스로 전략을 조정해가는 역량을 말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그 역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해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하나의 반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그의 설명은 제가 가졌던 선입견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방금 중국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미국의 하위 전략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해이자 더는 유효하지 않은 낡은 시각입니다. 이도현 대표는 그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이한 톤이었지만 점점 논리를 쌓아갈수록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단호함이 배어나왔습니다. 2024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은 단순히 인상률을 조율한 것이 아닙니다.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구조적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2026년부터 적용되는 5개년 연속 협정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협상의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협상의 틀 자체를 재설계한 것입니다. 과거처럼 매년 미국의 요구에 휘둘리는 체계는 이제 한국 스스로가 거부한 구조입니다. 미국 정부도 이에 정식 동의했고 관련 협정은 이미 공개된 외교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조금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정서적 호소에 머무르는 줄 알았던 그의 발언은 조목조목 구체적인 수치와 조약 내용을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었고 제 옆에 앉아있던 러시아 대표단의 동료마저 고개를 들어 그의 말을 집중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현 대표는 이어 한국이 주한미군 없이는 안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도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략 자율 무기체계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2025년 기준 국방 예산은 61조 2천억 원, 이는 GDP 대비 2.32%에 달하며 세계 9위의 방위력을 갖춘 수준입니다.
그 예산으로 개발된 KF-21 전투기, K2 흑표 전차, SLBM 탑재 중형 잠수함, 군 정찰 위성, LSAM 장거리 요격미사일 체계는 모두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방비를 많이 쓴다는 뜻이 아니라 외부 전력 없이도 독립적으로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실제 전투 역량이 완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 일부에서는 조용한 탄성이 터졌습니다.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무기 체계 설계국으로서의 위상을 언급한 것이었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안보 역량은 상상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조차 독자적 방어 체계보다는 나토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의 발언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꺼낸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주장은 현재 미국이 한국에게 전략적으로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전혀 간과한 주장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만 보더라도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동아시아 안보의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은 단지 한국 방어 목적이 아니라 중국 견제, 러시아 감시, 한반도 정세, 안정, 태평양 기지, 연계작전 등 미국의 지역 전략 전체에 관여하는 전력입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에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협조 없이는 해당 전략들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존재라고만 여겨왔던 저에게 미국 역시 한국 없이는 일정 전략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이 현실은 단순한 반박을 넘어 국제질서의 구조 자체에 대한 재인식이었어요. 이도현 대표는 말했습니다. 즉, 미국도 한국을 고려하지 않고는 동아시아 전략의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은 의리다,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프레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한미동맹 안에서 단순한 추종자가 아닌 명확한 주체로 존재해왔습니다. 협력하되 의존하지 않고 공동화돼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전략. 그것이 한국이 선택한 방식이며 지금 우리는 그 실천의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이제는 한국을 조율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합의를 얻기 위해 협상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도현 대표는 말했습니다. 방금 러시아 대표님께서 한국은 외교적 주체성을 갖지 못한 국가이며 미국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나약한 구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겠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한국이 미국 눈치만 보는 을의 나라라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국제보건, 교육, 에너지 등의 외교 모델을 주도해온 팩트를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24년 기준 한국은 세계보건기에 긴급의료 대응 전문가 250명을 파견, 재난 공공보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는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조차 쉽게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단순 구호가 아닙니다. 한국은 재난관리협의체를 주관하고 현지 의료 인프라 개선까지 주도하며 국제협상의 전면에 섰습니다. 이도현 대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 두 사람을 모두 정면으로 바라보며 한마디씩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대표께서는 한국이 외교를 할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피포지 녹색성장 글로벌 플랫폼에서 주최국으로서 회의 의제 설계, 결과 채택 과정에서 핵심 아젠다를 주도했습니다. 단순한 동참이 아닌 국가 이미지와 방향을 한국이 주도해 만든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러시아 대표가 말한 것처럼 미국 없이는 안보 불가능이라는 주장에도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국방기술연구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군민연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반동 저격수 출격 체계를 자체 개발했고 방사청 주도하에 무인정찰 및 통합전술 네트워크 플랫폼까지 운용 중입니다. 이는 국군이 외부 군사력 없이도 효율적 감시와 대응을 가능케 하는 체계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이 미국 없이도 자체적으로 방어체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갖췄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이 자리에 동등한 협상 주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전략대화 회의에서 한국은 자주국방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으며 미국 측도 해당 로드맵을 동의서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맹국의 보고가 아닙니다. 한국이 기획하고 설계한 전략을 미국도 승인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느 나라의 그림자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외교력은 말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는 곧바로 방글라데시 원전 수출 사례를 꺼내들었어요. 2023년 한국은 방글라데시 정부와 35억 달러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형 표준 원전인 APR-1400이 러시아의 VVER, 중국,
프랑스와 경쟁한 끝에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방글라데시가 선택한 것은 단순한 발전 설비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한국 외교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방글라데시 원전 입찰에 적극 참여했던 국가 중 하나였고 기술력과 경험을 앞세워 자신만만하게 접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한국이 가져갔다고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력만으로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완공 이후 운영과 정비, 안전 규정 관리, 심지어는 인력 양성과 대학 연계 커리큘럼까지 패키지로 제안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 신뢰도 평가에서 APR 1400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최고 점수를 받았고, 이는 한국 외교가 단순한 기술 외교를 넘어선 미래형 파트너십 외교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은 아크부대 파병 사례로 연결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 외교 협력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걸었습니다. 2011년 처음 창설된 아크부대는 2024년 기준 13년째 파병이 지속되고 있으며 단순한 군사 인력 파견을 넘어서 현지 특수전 훈련, 전략 자산 보호, 문화 교류 및 언어 교육까지 포괄한 평화 파트너십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UAE 정부의 내부 군사협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군은 95% 이상의 신뢰도를 얻었으며 이는 미국, 프랑스 등 기존 파트너들을 능가한 수치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크부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중견국 외교의 정수입니다. 강제와 명령이 아닌 협력과 동반의 구조를 기반으로 평화와 안정을 함께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러시아의 일방적 파견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은 언제나 상대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를 함께 조율하며 상대에게도 존엄과 자유를 제공합니다. 이 모델이야말로 국제사회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외교 방식입니다. 지금 제 앞에서 차근차근 논리와 수치로 세계를 설득해가는 이도현 대표의 모습을 보며 제 인식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흐름을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침착한 태도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후외교였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둘러싼 새로운 외교 질서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도 군사력도 아닌 기후에 대한 책임과 실천이 외교적 신뢰를 결정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참석자들의 눈빛이 다시금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2025년 기준 글로벌 기후기금에서 중견국 중 최대 기여국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쳐 총 3억 달러를 신규 약정했고, 이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이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원을 제공하는 국가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후 조정자로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장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러시아 대표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문제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중국과의 동북공정 문제에서도 한국은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죠. 이 말에 먼저 몇몇 대표들이 눈살을 찌푸렸고 민감한 주제라는 것을 모두 느끼는 듯 조용해졌어요. 그러나 그 침묵을 깬 것은 프랑스의 국제외교 전문가 줄리엥 베르트 박사였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역사 문제에 있어서 국제 여론을 이끌어낸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이 한마디의 회의장은 다시 긴장과 기대감이 섞인 공기로 채워졌습니다. 베르트 박사는 깊은 숨을 들이켜며 이어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한국은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에 대해 유엔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공식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순한 반대국을 넘어 기업과 책임이라는 국제적 보편 가치를 앞세우며 국제사회에서 지지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화면을 가리켰고 대형 스크린에는 당시 제기된 공식 문서, 다양한 국가의 발언 요지, 그리고 당시 유엔 회의 장면이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슬라이드 속 한국 대표의 발언은 정제된 어조였지만 그 안에는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라 는 원칙이 분명히 담겨 있었어요. 회의장 구석에 앉은 중국 대표와 일부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고 일본 대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박사는 이어 동북공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2022년부터 중국 내 대학 및 학술기관을 포함해 총 15회의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학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한국 고대사 왜곡 논리를 학문적으로 반박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이 포럼을 통해 발표된 논문만 40여 편에 이릅니다. 이는 정치 공세가 아닌 학문에 기반한 국제외교의 모범 사례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역사 외교란 단순한 되는 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술적 근거와 국제 여론을 동시에 설득하는 전략입니다. 한국은 역사 왜곡에 맞서면서도 세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전쟁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정서적 외교이자 이성적 외교력의 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하면서도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프랑스 전문가 줄리엥 베르트 박사의 발언이 끝나자 러시아 대표단의 눈길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중국 대표 역시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공감하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네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품고 있던 역사 논란은 단칼에 한국 외교력이 역사의 교훈을 단단한 무기로 전환해낸다는 깊은 인식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르트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과거의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역사의 진실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연대를 촉구할 줄 아는 전략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외교 전략으로 연결한 진정한 중견국 외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독일 외교부 출신의 전문가 루돌프 마이어 박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회의장을 천천히 훑었고 마침내 한국 대표를 바라보며 총평을 내렸습니다. 오늘 논의를 종합해보면 한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수동적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만의 전략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극소수 중견국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낮춰 강조했습니다. 외교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략을 믿고 따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에서 한국은 가장 신뢰받는 외교국가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작은 파동이 일 듯 좌중에서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지금껏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외교는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전유물이다라는 제 세계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그 나라가 단단하고도 설득력 있는 외교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리고 제게도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컸는지 그 생생한 충격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컨퍼런스 이후 저는 아카데믹 논문 주제를 한국 외교의 신중견국 전략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전략적 사례들을 연구하며 한국의 외교 역량이 어떻게 국제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됐는지 분석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그날 느낀 충격은 단순한 인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외교란 무엇인지, 국가란 무엇인지에 대한 제 이해가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연대로 세상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외교 모델을 완성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지닌 진정한 무게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은 정말 강력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